집을 팔고도 17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거래로 알아보는 매도인 금융.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아파트에 약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집을 판 사람이 왜 다시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아직 받지 못한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먼저 거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단순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29억 원입니다.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1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추후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17억 7천만 원입니다.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역시 17억 7천만 원입니다.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17억 7천만 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매도인은 매매대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먼저 넘겨줬습니다. 대신 아직 받지 못한 자금 17억 7천만 원만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집 명의는 먼저 넘겨주되 아직 받지 못한 자금만큼은 집을 담보로 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금 지급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거래 방식은 일반적으로 매도인 금융 또는 셀러 파이낸싱과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을 받지 않고도 소유권을 넘길 수 있을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자금 지급과 소유권이 전등기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금을 모두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소유권을 먼저 넘기고 자금은 나중에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매도인에게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먼저 넘긴 뒤 매수인이 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이미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을 임의로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미지급 자금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매도인의 돈은 안전하게 보호될까요? 매수인이 약속한 날짜까지 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실행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미지급 자금을 반드시 전액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거래에서는 기존 전세보증금 11억 3천만 원과 미지급 자금 17억 7천만 원을 합하면 매매 가격인 29억 원과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아파트 가격 대부분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과 매도인이 아직 받지 못한 잔금으로 구성된 셈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매 비용과 선순위 권리 등을 제외한 뒤에는 매도인이 잔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자금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모든 위험을 완전히 없애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이번 거래가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사실상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을 빌려준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형식만 보면 매수인이 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은행 대출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구조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과 다릅니다. 은행이 매수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닙니다. 매도인이 아직 받지 못한 매매대금을 채권으로 보유하고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자는 반드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 방식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강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 지급을 유예해 줬다는 점은 정책의 형평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미뤄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무이자로 유예해주는 경우에는 세금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정상적인 이자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상대방이 얻은 이익이 세법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끼리 이와 같은 거래를 할 때도 단순히 이자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거래 금액과 자금 유예 기간, 이자 약정 등을 세무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러한 거래 방식을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하지만 쉽게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장음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넘겨야 합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장음을 지급하지 못하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음 지급 전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압류나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면 분쟁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계약을 진행한다면 여러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먼저 미지급 장음의 액수와 지급일을 정해야 합니다. 장음에 대한 이자와 지연이자도 정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과 권리 순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음 지급 전까지 추가 담보 대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필요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등 새로운 권리 변동이 발생했을 때의 책임도 정해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승계와 반환 책임도 명확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장음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과 장음을 모두 지급한 이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약보다 법률 관계가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법무사와 세무사의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거래는 매수인이 장음 전액을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먼저 넘겨받고 매도인은 아직 받지 못한 17억 7천만 원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가 곧바로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서 매도인의 돈이 완벽하게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미지급 장음이 부동산 가격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가격 하락이나 경매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살펴봐야 할 부동산 거래의 기본 원칙은 분명합니다. 장음을 받지 않고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잘못됐을 때 미지급 장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내 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